여러분, 제가 아흔을 넘기고 보니 밤마다 천장을 보고 누우면 문득 이런 무서운 상상이 듭니다. 내가 오늘 밤 자다가 조용히 숨을 거둔다면 내 장례식장에서 가장 서럽게, 가장 뼈 아프게 울어줄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일까요? 아니면 매일 술잔을 기울이며 형님, 동생 했던 그 수많은 친구들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내 관뚜껑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내 손을 잡고 놓지 못할 사람, 내 마지막 가는 길을 가장 가슴 아파할 사람은 바로 내가 평생을 구박하고 무시하고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내 아내,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요. 밖에 나가서는 허허, 사람 참 좋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소리를 들으면서 왜 집에만 들어오면 폭군이 되었는지, 남들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면서 왜 정작 나만 바라보고 산 아내에게는 따뜻한 밥 한 끼, 고운 옷 한 벌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웠는지.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후회되는 죄를 여러분 앞에 고백하려 합니다. 평생 밖으로만 나돌며 남의 편 노릇하느라 정작 내 편인 아내, 남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못난 늙은이의 참회록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밖에서는 호인 소리 듣지만 집에서는 왕처럼 군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귀를 닫고 계십니까? 남편이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처럼 혼자 남겨진 뒤에 찬밥물에 말아먹으며 피눈물 흘리지 않으시려면 말입니다. 제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소위 말하는 바깥 양반이었습니다. 집구석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지요. 직장 상사 비위 맞추고 후배들 챙기고 친구들 경조사 쫓아다니느라 1년 365일이 바빴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이렇게 인맥을 쌓고 사람 관리를 해야 우리 처자식이 먹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되면 집에 가져가는 돈보다 술값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김 부장 오늘 한잔 해야지 하면 주머니 사정이 뻔한데도 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쏜다 하며 호기롭게 카드를 긁었습니다. 친구들이 역시 김 부장은 통이 커 남자다워 하고 지켜 세우면 어깨가 으쓱해져서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2차, 3차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제 아내는 어땠을까요?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시장 바닥을 헤매고 아이들 학원비가 모자라 쩔쩔매고 닳고 다른 내복을 기워 입으며 제 귀가를 기다렸을 겁니다. 제가 술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가면 아내는 졸린 눈을 비비며 꿀물을 타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맙다는 말 대신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안 자고 청승을 타고 있어? 내가 밖에서 놀다 온 줄 알아? 다 일하다 온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큰 소리를 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피곤하다, 불 꺼라 하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저는 철저한 이중인격자였습니다. 남의 집 부인이 아프다고 하면 아이고 어쩌나 과일이라도 좀 사보내야겠네 하며 챙겼지만 내 아내가 여보 난 몸살 기운이 있어요 하면 운동을 안 하니까 그렇지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남의 실수에는 허허 그럴 수도 있지요 하고 너그럽게 웃어주었지만 아내가 국을 조금만 짜게 끓여도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국간 하나 못 맞추냐며 숟가락을 던졌습니다. 밖에서는 세상 친절한 신사였지만 현관문만 닫히면 저는 입 꾹 다문 벙어리이자 불만만 쏟아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내를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무보수 가정부쯤으로 여겼던 겁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그 못돼 먹은 생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살았습니다. 아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라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아내가 덜컥 병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아프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제 뒷바라지만 하다가 속병이 깊어진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의 그 공포를 여러분은 상상조차 못하시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습니다. 왔어요 하는 그 목소리가 없습니다. 집안은 냉기만 감돌고 거실 한 구석에 아내가 쓰던 돋보기 안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부엌에 들어갔는데 밥통은 비어있고 냉장고에는 반찬통이 가득한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김치통 하나 꺼내려다 뚜껑을 잘못 닫아서 김치국물을 바닥에 다 쏟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아유 비켜봐요 내가 할게 하며 닦아줬을 텐데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걸레질을 하는데 갑자기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군요. 라면 하나를 끓여 먹으려고 물을 올리는데 가습을 켜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평생 아내가 차려준 밥상만 받을 줄 알았지 내 손으로 라면물 한번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퉁퉁 분 라면을 냄비째 식탁에 놓고 먹는데 목이 메어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 나는 밖에서 대단한 사람인 척했지만 사실은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등신이었구나. 내가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먹고 산 게 아니라 아내의 희생 덕분에 내가 밖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구나. 옷장을 열어보니 제 옷은 칼같이 다려져서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구석에 걸린 아내의 옷들은 다 유행지난 낡은 옷뿐이었습니다. 친구 술값 몇십만 원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긁었으면서 아내 백화점 옷 한 벌 사주는 건 비싸다, 집에 옷 많잖아 하며 타박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친구들 다 소용없더군요. 제가 혼자 되고 나니 술 한잔 하자 불러내는 놈 하나 없습니다. 자식들 지들 살기 바빠서 일주일에 전화 한 통 할까 말까 합니다. 결국 이 넓은 집에 남은 건 평생을 구박만 당하고 간 아내의 빈 자리와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요.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아픈 말이라는 걸 이제야 압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배우자,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아침에도 당연하다는 듯이 눈을 뜨고 밥상을 차려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이 70, 80이 넘으면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아침에 나눴던 퉁명스러운 대화가 마지막 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밥 줘, 불 꺼, 이따위 말이 내 배우자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남한테 잘하지 마십시오. 친구한테 의리 지킨다고 폼 잡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10분의 1이라도 떼어서 지금 내 옆에서 같이 늙어가는 마누라, 남편에게 쓰십시오. 남의 편은 아무리 잘해줘도 결국 남입니다. 하지만 내 편은 내가 조금만 잘해줘도 평생을 내 곁에서 지켜주는 수호전사가 됩니다. 저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 영정사진 붙들고 아무리 미안하다, 사랑한다 외쳐봐야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문을 열고 나가면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아내를 떠나보내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울며 썼던 뼈아픈 반성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나도 그랬는데 싶어 가슴이 뜨끔하시다면 오늘 당장 실천하십시오. 밥상머리에서부터 말투에서부터 눈빛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황혼이던 안 당하고 죽는 날까지 대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로 살 수 있는지 제가 겪은 처절한 실패담을 통해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저처럼 후회 속에서 눈 감지 마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늙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제 부끄러운 과거의 민낯을 들추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지금 이 순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입을 떼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바로 집안의 폭군으로 군림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매너 좋고 양보 잘하고 웃음 많은 사람이 현관문 턱만 넘어서면 돌변했습니다. 마치 밖에서 쓴 가면을 벗어 던지듯 온갖 짜증과 스트레스를 아내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밥상머리였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불이 나게 달려나와 옷을 받아주고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루 종일 종종거리며 시장 보고 다듬고 끓여서 내온 정성스러운 저녁상이지요. 그런데 저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타박부터 시작했습니다. 국을 한술 뜨고는 인상을 팍 씁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 넣습니다. 그 소리에 아내 어깨가 움찔합니다. 이 사람아, 국이 왜 이렇게 짜?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했길래 국간 하나를 못 맞춰? 당신은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반찬 투정은 예사였습니다. 콩나물 무침이 나오면 고기 없냐고 타박하고 고기가 나오면 기름지다고 타박했습니다. 아내가 미안해요, 가시 끓여올게요 하고 국그릇을 들고 일어나면 저는 혀를 끌끌 차며 대못을 박았습니다. 됐어, 입맛 다 떨어졌네. 치워. 내가 밖에서 뼈까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집구석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냐. 편하게 사니까 긴장감이 없지. 여러분,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내의 가슴을 난도질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사노동이라는 게 표도 안 나고 끝도 없는 일 아닙니까? 쓸고 닦고 빨래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돈 벌어 온다는 유세 하나로 아내의 그 고단한 하루를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하며 짓밟았습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엔 항변도 했죠. 여보, 나도 놀지 않았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이불 빨래하고. 그러면 저는 더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시끄러! 어딘 남편이 말하는데 꼬박꼬박 말대꾸야? 누가 빨래하랬어? 밥이나 제대로 하라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내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아내가 밥상 앞에 앉는 것조차 두려워하더군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가 씹는 소리만 눈치 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을 저는 내 권위가 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밥상머리 갑질뿐만이 아닙니다. 더 나쁜 건 비교와 무시였습니다. 동창회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저는 꼭 아내를 옆집 여자, 친구 아내와 비교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야, 오늘 김이사 와이프 나온 거 보니까 아주 세련됐더라. 옷 입는 것도 센스 있고 재테크를 잘해서 이번에 땅을 샀다나 뭐라나. 당신은 도대체 뭐냐? 펑터짐한 몸매에 옷은 그게 뭐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밥하고 빨래 말고 뭐가 있어요? 아내가 알뜰살뜰 아껴서 산 덕분에 우리 집이 굴러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아내의 검소함을
촌스러움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아내가 낡은 내복을 기워 입는 걸 보면 궁상맞게 왜 그러냐고 면박을 줬고, 파마라도 한번 하고 오면 돈 아깝게 그게 뭐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아내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을 겁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세상에서 제일 못난 여자 취급을 하니 어디 가서 기라도 켤 수 있었겠습니까?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고 우울증 환자처럼 집안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성격이 곰 같아서 답답해 죽겠다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럴까요?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 내 피부치, 내 가족에게는 이토록 잔인할까요? 식당 종업원이 물을 쏟으면 아이고 괜찮습니다. 다치지 않았어요? 하고 너그럽게 웃어주면서 아내가 물을 쏟으면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냐며 화를 냅니다. 길 가다 어깨를 부딪힌 사람에게는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아내에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죽기보다 싫어서 입을 꾹 다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건 아주 못돼 먹은 신보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가족이니까 받아주겠지 하는 안일함입니다. 밖에서는 긴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실수하면 잘리고 욕먹고 왕따 당하니까요. 하지만 집은 편안합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내는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내 자식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오만함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쓰레기통으로 가족을 이용한 겁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화풀이한 것이지요. 둘째는 소유욕입니다. 저는 아내를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내 소유물, 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먹여 살리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그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를 가정에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내 팔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듯이 아내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다? 사람 마음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놓으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유리그릇입니다. 한번 금이 가고 깨지면 아무리 본드로 붙여도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이다. 제가 쏟아부은 그 모진 말들, 밥상머리에서 던진 숟가락, 무시하는 눈빛, 그 모든 것이 아내의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견딘 세월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군요. 여보, 당신은 참 좋겠어요. 밖에서는 다들 당신 좋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나만 당신의 그 차가운 눈빛을 기억해요. 나중에 당신 죽으면 사람들은 좋은 사람 같다고 울겠지만 나는 눈물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는 투정인 줄 알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잠이나 자 하고 윽박질렀지요.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난 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내 아내 하나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가 밖에서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다 허상이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식탁 풍경은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아침에도 반찬이 이게 뭐냐고 추정하셨습니까? 집에서 노는 사람이 청소도 안 해놨냐고 소리치셨습니까?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밖에서는 신사숙녀인데 집에서는 도깨비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깨비 같은 얼굴에 여러분의 배우자는 늙어가고 시들어갑니다. 잡은 물고기니까 먹이 안 줘도 된다고요? 천만에요. 물고기는 죽습니다. 아니면 어항을 깨고 도망갑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왜 그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남은 인생이라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다며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있을 때, 내 옆에 살아 숨쉬고 있을 때 그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저처럼 아내 옷장 부여잡고 울지 마시고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부터 달라지십시오. 국이 참 시원하네. 오늘 반찬하느라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듭니까? 돈이 듭니까? 그 한마디에 죽어가던 부부 애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제가 겪어보니 알겠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족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폭군이 되지 마십시오. 폭군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하고 외롭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을 폭군처럼 살았던 제가 덜컥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떤 벌을 받았는지 궁금하십니까? 아내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배우자의 빈자리가 주는 그 끔찍한 공포와 현실적인 고통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집안의 폭군으로 아내를 하녀 부리듯 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아내라는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게 당연하듯 내가 집에 가면 아내가 있고 밥상이 차려져 있고 깨끗한 옷이 걸려 있는 게 세상의 이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군요. 예고편도 없이 비극은 본방송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내가 소화가 안 된다며 활명수만 자꾸 마시더군요. 저는 또 타박을 했습니다. 당신은 운동을 안 하고 집에만 버질러 있으니까 속이 더부룩한 거야. 나가서 좀 걸어! 미련하게 약만 먹지 말고!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얼굴이 날이 갈수록 흑빛이 되어가고 살이 쏙 빠지더군요. 억지로 끌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췌장암 말기입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암이라니, 말기라니. 평생 감기 한번 제대로 안 앓던 사람인데 의사 멱살을 잡고 싶었습니다. 오진 아니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의 그 앙상한 팔목을 보는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밖에서 술 마시고 호기 부릴 때 이 사람은 집에서 혼자 썩어가고 있었구나. 내 무관심이, 내 구박이 이 사람을 죽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지옥 같은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아내의 고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먹은 걸 다 토해내는 아내의 등 뒤에서는 밤새워 등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죽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제발 살아만 있어줘. 평생 하지 않던 말을 쏟아냈지만 아내는 힘없이 웃으며 제 손을 잡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울지 마요. 나 가면 당신 밥은 어떡하나? 양말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세탁기 돌리는 법은 배웠어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내는 자기 몸 아픈 것보다 홀로 남을 멍청한 남편 걱정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식모 취급했는데 당신은 나를 아들처럼 품고 있었구나. 그렇게 아내는 허망하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미안해서 눈물 쫓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아내 영정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저는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수만 번의 한숨과 눈물을 이제야 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집이 얼마나 차갑고 공포스러운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늘 은은하게 나던 밥 냄새, 섬유유연제 냄새는 사라지고 귀퀴한 먼지 냄새와 정막만이 가득했습니다. 자, 앞서 제가 혼자 남겨진 집이 얼마나 무서운 무덤 같은지 뼈저리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털컥 겁이 나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저 영감처럼 되면 어쩌나,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떠나면 나는 어쩌나 하고 말입니다. 겁이 나신다면 다행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이미 늦어서 아내 영정사신 앞에서나 할 수 있는 후회지만 여러분은 지금 방문을 열고 나가면 따뜻한 체온을 가진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지긋지긋한 부부싸움을 멈추고 황혼이혼이라는 벼랑 끝에서 돌아와 죽는 날까지 서로를 보듬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밥을 지어 먹으며 밤마다 벽을 보고 대화하며 깨달은 늙어서 대접받는 남편,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이 아닙니다. 저처럼 비참한 홀로노인이 되지 않기 위한 아주 처절하고 현실적인 생존 기술입니다. 첫 번째 원칙, 이것만 지켜도 이혼 도장은 절대 안 찍습니다. 배우자를 손님처럼 대하십시오.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손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식당에서 종업원이 물을 가져다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길 가다 어깨를 부딪히면 죄송합니다 합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어서 와라 밥은 먹었냐 하며 살뜰하게 챙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집에 있는 배우자한테는 그게 안 됩니다. 물이 먹고 싶으면 물 떠와라 시키고 고맙다는 말은커녕 늦게 가져온다고 타박합니다. 아내가 청소하다가 내 발을 건드리면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라며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사람이다, 편하다, 만만하다 생각해서 예의를 밥 말아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부는 무촌입니다. 촌수가 없다는 건 가장 가깝다는 뜻도 되지만 돌아서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의가 사라진 관계는 짐승의 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마음을 바꿔 먹으십시오.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우리 집에 장기 투숙하고 있는 아주 귀한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손님이 밥을 차려주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요. 맛이 좀 없어도 손님한테 반찬 투정하는 집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죠. 손님이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컵을 깼다고 칩시다. 손님한테 야 이 멍청한 사람아 그걸 깨면 어떻게 소리 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아이고 안 다쳤습니까? 컵은 사면 되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하십시오. 아내가 깜빡하고 찌개를 태워도 남편이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도 화부터 내지 말고 안 다쳤냐고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 이 2마디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 말 하는데 돈 한 푼 안 듭니다.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아내를 하녀 취급하면 나는 하녀 남편이 되지만 아내를 왕비 대접하면 나는 왕이 되는 겁니다.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십시오.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2번째 원칙, 이건 특히 남자분들이 뼈에 새겨야 할 말입니다. 가사노동은 돕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생존입니다. 생존. 우리 나이 때 남자들 평생 부엌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고 살았지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 떨어진다는 옛날 이야기나 하면서 말입니다. 은퇴하고 집에 들어 앉아서 삼시세끼 따뜻한 밥 차려달라고 하면 그게 바로 삼식입니다. 아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퇴한 남편이 거실 소파에 딱 붙어서 하루 종일 여보 밥 줘, 여보 물 줘 하는 겁니다. 아내들도 늙었습니다.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픕니다. 젊을 때처럼 밥상 척척 차려낼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덩치 큰 영감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밥 타령만 하고 있으면 밥상 차려주다가도 밥그릇 던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양말 한 짝을 찾으려고 서랍을 열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도통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늘 챙겨줘서 신기만 했지 내 양말이 어느 칸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옷장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다가 아무거나 주워 입는데 단추가 떨어져 있더군요. 그 떨어진 단추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아무것도 못해. 제발 돌아와줘. 배가 고파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해두었던 반찬통들이 보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하얗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멸치볶음에도 김치에도 콩잡 안에도 그 곰팡이가 마치 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마지막 힘을 짜내 만들어둔 그 음식들을 내가 돌보지 않아 다 썩게 만들었구나. 썩은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저는 제 인생도 같이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밥솥에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몰라 손등을 대보았다가 뺐다가 그러다 밥솥 버튼을 눌렀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군요. 코드를 꼽지 않았던 겁니다. 그 사소한 실수 하나에 서러움이 북받쳐 싱크대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나는 천치다. 나는 등신이다. 마누라 없이는 밥 한 끼도 못해 먹는 주제에 무슨 대장군처 큰 소리를 쳤나. 밤이 되면 더 무서웠습니다. 넓은 안방 침대에 혼자 누워있는데 옆자리가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아내가 돌아눕는 소리,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도 재미가 없고 라디오를 들어도 시끄럽기만 합니다. 내가 누렸던 그 평범한 일상이 아내가 묵묵히 지탱해주던 기적이었구나. 아내가 청소하고 빨래하고 쓸고 닦아서 유지되던 나의 천국이었구나. 나는 그 천국에서 주인 행세를 했지만 사실은 얹혀 사는 기생충에 불과했구나. 그때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나더군요. 장례식장에서는 아버지,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식사 챙겨 드세요. 하며 울던 녀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 연락이 뜸해집니다. 전화를 걸면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애들 학원 픽업 가야 해서요. 하면 바쁘다는 핑계만 댑니다. 주말에 한번 오라고 하면 이번 주는 초가에 가야 해서요. 김장이 있어서요. 하면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섭섭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죽고 혼자 된 아비를 이렇게 방치하나 싶어서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아이들을 탓할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손님입니다. 제살길 찾았다란 철새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정이 있고 그들의 삶이 우선입니다. 늙은 아비 밥 챙겨주는 건 그들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게다가 제가 젊은 시절 자식들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않았으니 그들도 저를 어려워하고 피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부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까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 똥기족이 갈아주고 내가 아파서 끙끙댈 때 밤새 물쓰고 놀려주고 내가 늙고 병들어 냄새날 때도 내 옆에 누워줄 사람은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오직 내 아내뿐이었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늙은이 취급하며 외면할 때 끝까지 나를 여보, 당신이라고 불러주며 사람 대접해준 유일한 내 편이었구나. 그 귀한 사람을, 그 소중한 보물을 나는 왜 돌멩이 취급했을까?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왜 고맙다는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을까? 아내가 살아있을 때 설거지 한 번이라도 더 해줄 걸. 주말에 같이 산책이라도 한 번 더 할 걸. 아플 때 짜증내지 말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줄 걸.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했습니다. 제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제 집은 물건은 그대로지만 생명이 없는 무덤과 같습니다. 저는 그 무덤 속에 갇혀서 매일 아내의 환영과 대화하며 하루하루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에이, 혼자 되면 자유롭고 편하겠지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젊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이 70, 80 먹고 혼자 남겨진다는 건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습니까? 텔레비전 보며 귤 까먹고 있습니까?
코 골며 자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꼴 보기 싫으십니까? 잔소리가 지겨우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보험이고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일상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저처럼 양말 한 짝 못 찾아서 울고 싶지 않다면, 썩은 반찬통 끌어안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미 늦은 저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황혼이혼을 막고 죽는 날까지 배우자와 따뜻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혼자 살며 피눈물로 터득한 늙어서 배우자에게 대접받는 법,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배우자를 내 생명줄로 만드는 법을 다음 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집은 무덤이 아니라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가 먹을 밥은 내가 챙긴다는 각오를 하십시오. 아내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면 돕겠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옆에 서십시오. 그리고 말없이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십시오. 쌀 씻는 법, 세탁기 돌리는 법, 청소기 미는 법, 지금이라도 배우십시오. 이건 아내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아내 떠나고 나니 라면 하나 제대로 못 끓여서 퉁퉁 부른 걸 먹으며 울지 않습니까? 내 손으로 내 밥 하나 해결 못하는 노인은 짐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앞치마 두르고 김치찌개 보글보글 끓여서 여보, 오늘은 내가 요리사야. 와서 한술 떠. 하면 그 뒷모습이 얼마나 섹시하고 멋있습니까? 아내들은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밥할 때 남편이 수저라도 놓아주길, 내가 설거지할 때 옆에서 마른 헹구질이라도 해주길 바랍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아,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동지애를 느낍니다. 권위는 소파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싱크대 앞에서 나옵니다. 늙어서 찬밥 신세 안 되려면 지금 당장 고무장갑 끼십시오. 그 고무장갑이 여러분의 노후 보험입니다. 세 번째 원칙, 100마디 말보다 낫습니다. 스킨십을 하십시오. 늙은 살결을 맞대십시오. 나이 먹고 무슨 남사스럽게 손을 잡냐, 징그럽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에요. 늙었으니까 더 잡아야 합니다. 젊을 때야 살이 탱탱하고 피가 뜨거우니 닿기만 해도 불꽃이 튀었지만 늙으면 몸도 마음도 시리고 춥습니다. 그럴 때 서로의 체온만큼 좋은 난로가 없습니다. 거창하게 껴안고 뽀뽀하라는 게 아닙니다. 텔레비전 볼 때 가만히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아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 등 돌리고 눕지 말고 남편의 굽은 등을 한번 쓸어주십시오. 아내가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말로만 병원 가봐 하지 말고 주물러 주십시오. 사람의 손길에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내 아픈 곳을 어루만져주면 마음이 스르르 풀립니다. 100번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한번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게 훨씬 깊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 부부 참 고생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운 손이 쭈글쭈글해질 때까지, 그 검던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자식들 키우고 집안일 하느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습니까? 서로의 늙은 병든 몸을 보면서 징그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훈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보, 이 손으로 빨래하고 밥하느라 고생 많았어. 여보, 이 다리로 처자식 먹여 살리라고 뛰어다니느라 수고했어. 그렇게 어루만져 주십시오. 부부가 뭡니까? 낮에는 전우고 밤에는 연인 아닙니까? 늙어서는 서로의 간병인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살이 닿아야 정이 듭니다. 멀찍이 떨어져 앉으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산책 나갈 때 쑥스럽더라도 슬그머니 팔짱 한번 껴보십시오.
처음엔 징그럽다고 뿌리칠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심 좋아할 겁니다. 그 온기가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아직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확인이니까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손님 대하듯 깍듯하게 예의를 지켜라. 둘째, 삼시기가 되지 말고 앞치마를 둘러라. 셋째, 늙은 손과 다리를 주물러주며 체온을 나눠라. 어떻습니까? 돈 드는 일 하나도 없지요. 힘써야 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집안 공기가 달라집니다. 냉랭하던 아내의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무뚝뚝하던 남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질 겁니다. 황혼이 온? 그런 말이 우리 집 대문턱도 못 넘게 만드십시오. 집이 편안해야 밖에서도 대접받습니다. 안에서 왕비대접, 왕대접을 받아야 밖에서도 기가 삽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통장에 든 10억이 아니라 나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배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노력해도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죽음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슬프게 준비하라는 게 아니라 후회 없이 보내주기 위해 준비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제가 아내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놓치기 쉬운 마지막 사랑의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큼은 꼭 하셔야 나중에 눈을 감을 때 그래서 나 잘 살다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슴 치며 통곡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긴 이야기의 끝을 맺을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늙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설거지를 해라, 고맙다는 말을 해라, 손을 잡아줘라. 다들 머리로는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쑥스럽고 남사스럽고 내일 하지 뭐 하고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90해를 살며 뼈저리게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후회는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옥이 땅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그 사람에게 못해준 것들이 가시가 되어 내 심장을 찌르는 그 매일매일이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지금 그 지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병실에서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끙끙 앓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모른 척 등을 돌렸습니다. 물이라도 한 모금 더 떠먹여 줄 걸. 손이라도 한 번 더 주물러 줄 걸. 그 짧은 순간의 귀찮음이 지금은 천추의 한이 되어 제 가슴을 칩니다. 아내 영정사진 앞에서 제가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해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벽을 보고 여보 미안해, 사랑해 소리쳐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메아리뿐입니다. 있을 때 잘해라. 이 흔하디 흔한 유행가 가사가 저에게는 피눈물로 쓴 경전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방문을 열면 배우자가 있습니까?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요. 제발 저처럼 늦지 마십시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지금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서십시오. 쑥스러우면 등 뒤에서라도 말하십시오. 아니 말하기 힘들면 손이라도 덥석 잡으십시오. 그리고 딱 3마디만 하십시오. 여보, 고생했다.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사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못난 내 곁을 지켜줘서 도망가지 않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이 쭈글쭈글하고 늙은 나를 받아줄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사랑한다. 이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십니까? 목구멍에서 턱 막히십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자존심은 이럴 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목숨 같은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건데 자존심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었다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뜨리 못할 수도 있는 게 우리 나이입니다. 제 친구 녀석 중 하나는 평생 아내한테 퉁명스럽게 대하다가 아내가 가탁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아내 관을 붙들고 뭐라고 울부짖었는지 아십니까? 여보, 나 아직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했어. 제발 눈 좀 떠봐. 한 번만 들어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합니다. 죽은 귀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귀에 대고 속삭여야 합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노후 준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통장에 든 10억, 빵빵한 연금? 물론 그것들도 있으면 좋지요.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 다 부질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같이 쓸 사람이 없는데.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그 넓은 집에 나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진짜 최고의 노후 자산은 바로 내 옆에서 나와 눈을 맞춰주는 배우자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사람,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벌벌 앓았는지 기억해주는 사람, 내가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 묵묵히 등을 두드려줬던 사람, 내 인생의 목격자이자 내 역사의 산증인,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요. 자식들은 우리 인생의 손님입니다. 언젠가는 다 떠나갑니다. 그들에게 효도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들도 자기 자식 키우느라 등골이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들이요. 몸 아프고 돈 떨어지면 하나둘 연락이 끊깁니다. 결국 마지막 종착역까지 나와 함께 기차를 타고 갈 사람은 지금 내 옆에서 졸고 있는 저 늙은 아내, 저 무뚝뚝한 남편뿐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지팡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당신 다리가 아프면 내가 부축해주고, 내 눈이 침침하면 당신이 대신 봐주면서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게 부부입니다. 그러니 제발 서로를 구박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쓰러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아내가 떠나고 나니 저는 반쪽짜리 인생도 못 됩니다. 밥 하나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양말 한 장 못 찾아서 허둥대는 이 초라한 꼴을 보십시오. 제발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있어도 배우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황금보다 귀한 다이아몬드입니다. 먼지가 쌓였다고 버리지 마시고 받고 어루만져서 다시 빛나게 하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반찬 투정 대신 국물 한 숟가락 뜨고 어허 시원하다. 당신 솜씨는 늙지도 않네 하고 칭찬 한마디 던져보십시오. 텔레비전 보다가 슬그머니 아내의 발을 주물러 주십시오. 오늘 많이 걸어서 힘들지 하면서요. 아마 처음엔 이 영감이 노망났나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하면 반박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봄눈 녹듯이 사르르 녹아내릴 겁니다. 입가에 번지는 그 미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미소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입니다. 부디 저처럼 혼자 식은 밥 물에 말아먹으며 울지 마시고
오늘 저녁엔 따뜻한 찌개 하나 가운데 놓고 서로 숟가락 부딪히며 도란도란 웃으며 식사하십시오. 더 먹어라, 당신도 좀 들어라 하며 서로 챙겨주는 그 밥상이 세잔에서 가장 호화로우며 안찬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평생을 후회 속에 사는 못난 90세 노인의 긴 찬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뼈 아픈 고백이 여러분의 가정에 작은 불씨가 되어 식어가던 부부의 정을 다시 따뜻하게 데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 번 더 꼭 잡아주십시오. 그 온기가 바로 생형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외로운 이 늙은이에게는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깊은 인생의 지혜를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부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 품에서 편안하고 따뜻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